안녕하세요. 논문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로 벤튼 맥케이의 The New Exploration, A Philosophy of Regional Planning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지역계획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지역계획과의 자세에 대해 설명을 했었죠. 3, 4장에서는 이번 영상에서는 3, 4장을 다룰 건데 3, 4장에서는 본격적으로 메트로폴리탄과 그에 반대되는 Regional City, 즉 지역도시의 개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메트로폴리탄이 점점 그 세력을 넓혀서 지역에 침투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3장의 주요 내용은 메트로폴리탄 몰드, 즉 메트로폴리탄 틀과 그 다음에 인디지너스 몰드, 그러니까 메트로폴리탄에 반대되는 지역 고유의 틀에 대해서 비교를 합니다. 이 챕터에서는 이 둘을 대립적인 구도로 설명을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맥케이는 가상의 도시를 설정해서 각각의 틀에 따른 시나리오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메트로폴리탄 몰드는 어떤 시나리오를 갖는가? 그러니까 센트럴 시티부터 메트로폴리탄의 침투가 시작이 돼서 저소득층 아파트, 가게들, 그리고 방갈로, 공장, 광고판, 기차역, 노점상, 슬럼 등이 들어서는 모습을 그립니다. 즉 도시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점점 이것이 외곽으로 그 침투가 번지면서 마을이 하나하나 뚫리고 지역성이 사라지고 하나의 교외 지역 덩어리로 결합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지역적인 특성이 사라진 하나의 덩어리인 교외지가 형성이 됩니다. 요즘의 수도권의 팽창과 비슷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920년의 도시에서도 현재와 비슷한 모습을 벤튼 맥케이는 포착을 합니다. 인디지너스 몰드에서는 지역이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센트럴 시티, 즉 중심 도시,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primeval environment, 그러니까 자연 그대로의 지역입니다. 이 세 개의 틀 안에서 사람들은 어떠한 희생 없이 존재하고 각각의 세계 환경의 인구 비율이 늘었다 줄었다는 할 수 있지만 그 고유성은 그대로 간직한 채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부분은 이 책이 참 1920년대 책임에도 맥케이는 전기 자동차의 개발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전기와 전기 자동차의 기술이 이러한 지역 고유의 틀을 유지하는 데 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두 가지 틀을 통해 정의한 리저널 시티는 인디지너스한 몰드, 즉 그 지역의 고유성을 담고 있는 틀이라는 것입니다. 즉 메트로폴리탄에 의해서 단조롭고 표준화된 삶에 반대되는 것이고 다양한 삶의 거대한 화합의 장임을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리저널 시티의 실현을 위해서는 전기와 자동차, 전기차와 같은 근대적 수단의 발달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맥케이는 이전까지는 기술의 제약으로 리저널 시티가 실현될 수 없었지만 전기와 자동차의 발달은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을 수월하게 할 것이고 따라서 지역이 메트로폴리탄으로 통합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고유의 특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연에 대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리저널 시티를 자연스럽게 실현시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맥케이는 이 인디지너스 몰드에서 지역 고유의 틀에는 세 가지 인간적인 만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만남은 인간과 자연과의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리저널 시티에서는 각 지역의 기능이 중심 도시, 마을, 그리고 자연의 세 가지로 나뉘기 때문에 자연 지역에서는 산, 들, 강, 공원과 같은 자연 환경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과 사람 간의 접촉입니다. 마을을 주거를 위한 공간으로 이 지역에서는 이웃과의 인간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전문적인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중심도시 지역에서는 업무, 산업이 주가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업무적이고 전문적인 인재들이 네트워킹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인디지너스 몰드의 패턴은 물리적으로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근본적이고 정신적으로도 가치가 있고
또 대도시뿐만 아니라 마을과 소도시 등 지역 전역에서 활발히 일어나야 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리지널 시티에서는 이제 외곽 지역이 중심 지역을 뒷받침하는 교외 지역의 개념이 아니라 고유의 문화와 특색을 담고 있는 마을의 개념이며, 리지널 시티는 이러한 작은 도시의 그룹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따라서 주요 도시의 지역성이 전체 지역의 지역성이 돼서는 안 되고 각각의 지역의 조합이 리지널 시티를 구성하는 형태여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옥스포드 대학교에 23개의 독립적이고 특색 있는 컬리지의 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과 같이 리지널 시티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네, 이제 4장으로 넘어가서 4장에서는 메트로폴리탄의 확장에 물리적으로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맥케이는 지난 영상에서와 같이 물의 흐름으로 비유를 하는데요. 갑작스럽게 강이 넘쳤을 때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원지인 저수지를 정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류의 뜻과 제방을 송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갑작스러운 산업혁명으로 메트로폴리탄화 되어 갈 때, 즉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고 혼잡이 가중될 때 그 시작점인 도시를 정비하는 방법과, 그리고 도시가 넘쳐서 퍼져나가지 않도록 둑을 쌓는 방법,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인 메트로폴리탄의 시작점인 도시를 정비하는 전략을 트루시티라고 명명을 하는데요. 이 트루시티란 두 가지 요소를 가진 도시입니다. 첫 번째는 분명한 지역적인 경계이고, 두 번째는 개별 지역의 화합이 조성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지역적 경계를 가진다는 것은 메트로폴리탄의 인구 유입에도 주변 지역으로 침범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개별 지역이 존중되고 화합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증가할 경우에 그 도시의 바운더리는 점차 넓어지더라도 특정 지역의 고유성은 침해되지 않고 존중되는 곳이 바로 트루시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도시는 이제 컨트롤되고 계획되어야 하는데요. 대표적인 예시로는 유럽의 가든시티와 그다음에 미국 뉴저지의 라드번이라는 곳을 예로 듭니다. 수원지를 고치는 방법이 트루시티라면은 이제 메트로폴리탄의 확산과 침투를 막는 뚝과 제방의 역할을 하는 것이 지역의 자연적인 특성입니다. 즉 산과 언덕으로 대표되는 공간이 뚝과 제방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산과 언덕으로 구성된 자연은 모터웨이와 대조되는 오픈웨이로 명명할 수 있습니다. 도로와 교통으로 대표되는 모터웨이는 문명화의 산물이고 도시의 팽창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반면에 모터웨이는 도시화에 맞서는 길로 정신적인 것의 성장을 추구하며 근본적인 삶의 공간으로 대표가 됩니다. 이러한 오픈웨이는 모터웨이를 차단하는 물리적 방법으로 작용을 합니다. 물론 고속도로나 터널을 뚫을 수는 있지만 그 지역에 산업이나 주거가 들어서지 못하면 통행으로서의 길만 제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메트로폴리탄의 침투를 차단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픈웨이는 공공의 규제를 통해서 계획될 수 있는데요. 계획을 통해서 산길이나 국립공원 등을 지정을 하고 사람들은 이곳에서 다양한 레저 활동, 문화 활동을 하면서 자연에 대한 욕구를 상기시키고 도시화되고 산업화된 삶과 구별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메트로폴리탄의 확장의 폐해를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현재 한국의 그린벨트를 상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린벨트 지정이 사실은 가든시티나 이러한 지역계획론에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터타운 또는 로드타운의 계획은 메트로폴리탄의 침투를 막는 제방의 역할을 합니다. 그림과 같은 가상 공간이 있다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지리적인 특성인 산, 언덕은 4개의 분할된 수조를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수조 안에서는 인구와 메트로폴리탄의 범람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그 역할을 인터타운 또는 로드타운이 하게 됩니다.
인터타운 또는 로드타운은 교통통행의 거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터타운은 자연 공간을 대체하여 메트로폴리탄이 더 번지지 못하게 하는 구역으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인터타운이 계획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1920년대 인터타운의 모습을 상상을 해보면 커다란 광고판이 초입에 있고 간단한 숙박시설이나 주유소, 음식점이 있는 소규모 타운이었습니다. 소규모 인구를 위한 주거지와 업무시설, 교회 등과 같은 편의시설도 있지만 개발이 계획적으로 일어나지 않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맥케이는 이와 같은 인터타운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계획이 필요함을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미적으로 보기 흉한 광고판을 규제해야 하고 반면에 편의시설은 통행 인구를 위해서 일정한 거리마다 배치되어야 하며 마을이 취약할 경우에는 메트로폴리탄의 침입을 받기 쉽기 때문에 취약한 마을 구조를 개선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지금까지 맥케이가 그의 저서에서 이야기한 지역도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현재 도시계획의 원형은 당시 가든시티와 지역도시론의 상당 부분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당시의 이론이 현재까지도 유사하게 적용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참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대도시의 팽창과 그린벨트의 역할, 그리고 소규모 도시들이 대규모 권역으로 편입이 됨에 따라서 산업이 쇠퇴하고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은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숙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와 같은 고전은 도시계획을 공부한 사람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은 것 같습니다. 관심 있게 들으셨다면 맥케이의 책을 심도 있게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논문 읽어주는 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